오늘 아시아경제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에이펙 준비 민관 총력전 숙소 부족 우려 여전. 10월 경주 개최 에이펙을 앞두고 민관 숙소 교통편 확보 총력. 10월이면 지금 7월인데 지금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숙소가 부족하다면 참 문제가 되겠네요. 옛날에 전주에 무슨 실패했던 뭐예요? 아이들 잼보리인지 잼보리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화장실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국제 망신을 시켰던 걸 생각나네요. 지방에다가 모든 여건이 안 돼 있는 지방에다가 이런 걸 개최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개최를 해본 적이 없는 지방 도시에서 이런 걸 개최했을 때 문제가 많아요. 다시 전주에서 있었던 그 잼보리 대회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서는 추가 인원 계속 늘어 식당 셰프 지원 인력도 모자라. 계속 에이펙에 그곳에 숙박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점점 숙박하겠다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100평 수준의 최고급 호텔룸을 40여 개, 3 내지 5성급 호텔룸을 1만 개 확보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담 회의와 최고 경영자 CEO 서밋 기간 숙박 교통 대란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가 비행기와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참석을 희망하는 각국 정상과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숙소와 교통편 확보는 물론이고 하루 3끼 참석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전문 셰프 등 지원 인력마저도 태부족한 실정이다. 회의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재계 고위 관계자는 16일 당초 정부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가 3,500여 명, 민간을 포함해 7,000에서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너무 함부로 본 거죠. 우리는 그 전에 전주에서 열렸던 전주 잼보리 대회를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국가 망신시켰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전 세계 국가 대통령, 특히 옵저버 국가들까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방한하면 미국 측에서만 정부 관계자가 1,500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추가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와 재계는 다방면으로 회의 준비에 동참하고 있다. 경주에서 안 되면은 뭐 서울이나 그 인근 도시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바로 거기에 가까운 데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야지. 지금 여기서 빌딩을 지어서 호텔을 짓겠어요? Y기업 장기장 하수인들이 다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와 재계는 다방면으로 회의 준비에 동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주 에이펙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 이어서 15일부터 16일 현장을 찾아 숙소 및 문화 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회원국의 정상용 객실 비롯한 숙박시설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VIP가 수요가 요구하는 국제급 퀄리티의 미받은 평가가 나오면서 인근 대도시인 부산까지 숙박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에는 그래도 이걸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부산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 기관이자 에이펙 민간추진위원회를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숙박 수요 분산을 위해 850실과 250실 규모 크루즈선 2척을 확보했다. 크루즈 숙소뿐 아니라 보문단지, 울산, 기장 등 인권 권역 숙소를 분산 활용할 계획이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크루즈를 2척을 확보를 하면은 850실과 250실이면 엄청난 숫자네요. 크루즈가. 부족한 호텔을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크루즈가 움직이는 호텔이 되겠네요.
숙박 범위가 넓어질수록 교통 문제도 중요해진다. 원활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전주에서 열렸던 잼버리 데이처럼 국가 망신시키는 일 없어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어린아이 잼버리 데이가 아니고 이것은 에이펙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산업계는 행사장과 인접한 포항 경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허용하고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나 타 지역 호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선 운항을 허용해 함으로써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경주까지 내려온 시간을 좀 절약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CEO 서밋 준비 상황은 숙박은 최고급 호텔룸 40여 개에서 3개 내지 5개 5성급 호텔룸 1만 개를 확보했고 크루즈선 2척은 850실과 250실 포항 영일만에 정박하고 경주하고 가까운 포항 영일만에 정박하고 항공편은 김해, 포항, 경주, 대구, 울산, 김포공항 주기장 확보, 귀빈실 리모델링, 포항, 경주 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취향, 임시 관세 출입국 심사 검역 설치, 경주 인근 식당 100여 곳 확보 그렇게 돼 있네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나선 공항은 김해, 대구, 포항, 경주, 울산, 김포공항 등 5곳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월 운영본부장 아래 에이펙 정상회의 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전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손종아 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항 경주공항이 부정기 국제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 세관 출입관리 CIQ 검역 준비를 설치하고 있다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공항 수에 대비해 주기장, 비행기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10월 28일부터 날간 열리는 CEO 서밋을 위해 글로벌 기업 CEO 등 주요 인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나 숙소에 대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일부 기업들은 부산 숙박 후 헬기 이용을 희망하는가 하면 비건식 식단이나 고급 수소 등 세부적인 요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관계자는 VIP들이 요구하는 퀄리티 숙소를 마련하기에 크루즈 같은 대체 선택지를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상인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경주에서 하계 포럼을 개최한다. 당초 하계 포럼은 제주에 열렸지만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경주를 정했다. 이번 포럼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앞둔 민간 채널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사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포럼 개막일 특별 강연지를 선택한다. 연설과 함께 에이펙 추진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한상의 중간으로 민관 합동 점검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국회 정부 경제 간 역할 조율과 대응 방향에 대한 당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 서한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0개 회원국 정상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에이펙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다. 정상회의 주요 부대 행사인 CEO 서밋에는 제인 플레이즈 시티그룹 CEO와 쇼지 추 틱톡 CEO, 크리스 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할 경우 참여 기업인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티쿡 애플 CEO와 마크 저거버그 메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빅테크 기업 수장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가 만약에 여기에 트럼프나 시진핑이 참석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대폭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야 되겠죠. 상위는 CEO급
등 700여 명을 포함한 임원과 수행원들이 1700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나는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전주에서 우리 한국이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돼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나라에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를 보고 간 사람들이 갯벌 간척지를 막아서 뭐 만들어 놓은 그 전주 잼버리 대에서는 전혀 화장실도 돼 있지 않고 뭐 갯벌에다가 임시 화장실을 해놓고 그것을 관리한 사람도 그걸 치워주지도 않고 화장지들이 수북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세면 시설도 안 돼 있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그 잼버리 텐트 안에 보니까 넉마주의보다 더 험하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이 국가망신 시켰죠. 그러나 이번에 에이펙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오는 잼버리 가가지고도 전주로 인해서 큰 망신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건 세계 정상들이 오는 거고 또 그 숙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라든지 이런 시진핑이 올 경우에 세계 언론이라든지 그들이 몰고 오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상당히 크루즈선을 850하고 뭐 200 몇십 개 크루즈선을 갖다가 지금 당장 호텔이 부족한데 그 호텔을 새로 질 수 있는 석 달 만에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석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 참 머리가 좋은 게 크루즈선을 뭐 움직이는 호텔이죠, 그건. 그 가까운 그 바다에다 정박시켜가지고 크루즈선에서 뭐 850명 객실을 갖춘 크루즈와가 250명 객실을 갖춘 크루즈를 집어넣어서 이 인원들을 전부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해서 이들을 저기 다 수용한다면은 뭐 전주에서 잼버리로 실패해서 나라 망신 시켰던 그런 아픈 과거가 또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진핑을 가지고 또 이 초대를 할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기본 테크죠. 오늘 전자신문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강선우, 이준숙, 정조준 자진 사퇴해라. 뭐 국민의힘당이 아무거나 찍어보고 뭐 흔드는 것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5명 중에서 내가 보기에도 이 인사청문회에서 걸려야 할 사람으로서 강선우하고 이진숙을 지명했어요. 그 전에 뭐 국무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저기 자기 재산이 뭐 2억인데 국무총리 국회의원이 재산이 2억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나라 평균 국민들의 그 재산 규모를 볼 때 2억이란 건 오죽하면은 그 2억이 드러나고 무슨 2억을 뭐 만드는 뭐 재산 뭐 배경을 하라 하고 국민의힘당에서 너무 심하게 했죠. 그건. 그럴 때 나는 이 국민의힘당이 무조건 정부 발목 잡지 말고 그 통과시켜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번에 5명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당이 뭐 통일부 장관 뭐 정동영을 비롯해서 무슨 여러 장관들에다가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인 강선우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진숙이 문제가 크지. 다른 사람 것은 자꾸 긁어 부스럼내고 흔들어서 먼지 털어서 안 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강선우하고 이준석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이것은 국민들도 이것은 이게 통과시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는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여
자진 사퇴와 지명 처리를 요구했다. 송원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갑질의 여왕 강선우 후보자가 임금체불로 2차례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선우는 이미 6명을 뽑으면 6명 갖다가 모가지를 자르는 그 정치계에서 보좌진들을 그렇게 자주 자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무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수십 년 여러 오랫동안 그 보좌진을 데리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그 생리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뭐 몇 달 데렸다 뭐가 잘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물체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당의 조은희 의원은 이 국회의원 이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 임금체불로 2차례나 진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보좌진들 임금을 안 주고 그런 일은 국회에서 전혀 없다는 거죠. 한 번도. 근데 이런 것이 2건이 났다는 것은 이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가 자주 사람을 모가지 잘라버리고 사람을 소모품으로 썼다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잘라버리고 나서는 뭐 1달 반치 뭐 2달치 뭐 이런 것들을 봉급을 안 줘버렸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인물들은 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 1달이든 2달이든 임금을 안 줘서 이런 소송이 걸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에 뭐 비대가 물새니까 갖다 고쳐주라라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시키고 이런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쉽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바로 잘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반된 게 임금을 체불하는 뭐 2달 반인데 무슨 그걸 뭐 3달 주겠어 하면서 뭐 임금을 안 줘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밀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진이 자기가 비대에 이렇게 수리하라 해서 수리까지 했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 거짓말 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좌진을 갖다가 뭐 사기죄로 뭘 한다 이러니까 보좌진이 자기 핸드폰에 강선우가 자기한테 우리 집 지금 비대가 문제가 있어서 물이 좀 새니까 가서 고쳐주라 그런 지시 내용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래 알았다 하고 이 대화 핸드폰 기록이 요새는 이 기록이 오랫동안 저장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이 거짓말이 다 세상에 들통이 났는데도 뭐 비대가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있지. 화장실에는 물바다가 될 수 없어요. 화장실에서 비대가 물이 새거나 거기서 욕조에서 물이 되면 밑으로 뭐 물바다가 될 필요 없이 밑으로 하수구로 다 쪽쪽 빠지게 자연적으로 타일로 바닥에 쳐서 다 빠지게 돼 있지. 화장실에 물이 넘친다고 그것이 온 집안에 뭐 물바다가 되겠어요? 거짓말을 막 치는 거에 봅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더 나쁜 것은 그 교육부 장관 이진숙이에요. 대개가 이 석사라든지 박사 논문 과정에서 그 분야에 제일 잘한 사람은 그 논문을 쓰는 당사자예요. 지도 교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에 거기에 그 규모에 맞게끔 그 지도하는 정도지 거기에 틀에 맞게 그 논문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내용 자체 내에서는 학생이 그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쓴 사람이 더 그 분야의 최고죠. 그 최고인 중에서 교수보다 더 능숙하고 잘 좋은 논문이 있으면 훔쳐가는 짓이 비일비재한데 이진숙이가 말한 자기가 자기 논문을 자기 그 제자한테다 줬다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교수한테다 교수의 논문을 자기가 100개 쓴 제자는 절대 교수 논문 표절했다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제자 입에서 이게 나온 거죠. 아울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지역에 만난 택시기사가 독립유공자 유족이라고 답한 수준이라며 국민이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는가 비판했다. 이것은 뭐 이것이 저기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건 그냥 긁어부스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울러 전달 더불어민주당 정정래 의원이 국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라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거 정청래가 미쳤네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상대방 죽이는데 이 법을 이용하니까 이래서 하다못해 그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민주당 국민의힘당이 줘라 그거예요. 171석이 거대 여당이 그것이 제대로 된 여당입니까? 부정선거로 해서 171석을 된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국민이 다 알다시피 그 2022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민주당의 특정인하고 계속 특별 그 비밀 핸드폰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 핸드폰에 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불했고 그 비밀 이 선거 과정에서 왜 민주당의 특정 의원하고 그 가장 공정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면 장관급인데 그게 왜 주거니 받거니 비밀 전화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서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던 부재자 투표함이 그것이 뚜껑을 열면서 지금까지 120석 정도 이겼던 민주당 표가 거기에서 무대기로 50명이 거기서 당선돼 버렸어요. 떨어졌던 사람이. 보통 국내에서 그 국내의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120석으로 당선됐는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가지고 있던 박스에서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열자 무대기로 떨어졌던 국민의 민주당의 50여 명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생겼고 그것들이 이제 그 중에서는 개표 과정에서는 아무 표 백지가 7장이가 뭐 9장이 그 선거에 같이 딸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투표의 개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무대기로 아무런 직인도 찍히지 않은 백지가 날아와서 그 백지도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성 아니고 뭡니까? 이래서 170석이 돼가지고 거대 야당 가지고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줄탄핵을 시키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줄탄핵 다음에 줄기각은 또 뭡니까? 줄기각이라는 것은 그 줄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전혀 국민들한테 사과도 없어요. 이 민주당 것들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줄기각을 당해서 다시 복구한 국무총리한테다가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한테다 다시 재탄핵하겠다. 뻔뻔스럽죠. 그리고 또 최상목이하고 한덕수를 쌍탄핵하겠다. 이 나라 경제를 망쳐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행포를 저질렀는데 대통령까지 지금 민주당이 잡고 거대 이제 여당이 됐죠. 171석을 가지고 여기서 이따위로 이렇게 세상권을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지금 입맛대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행위라는 대법원에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밑으로 다시 후속 조치 취하자.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이 민주당 171석 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당을 갖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가지고 또 뭐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 멋대로 해서 상대방 야당을 141석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야당을 가지고 해산시킨다는 게 이게 독재지 뭡니까 이게. 조정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핵심 쟁점은 자격 유무라며 이 정도로 문제가 많고 좌우 교육단체가 그 모든 교육단체들이 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좌우 교육단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후보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문 몇 개의 위반 문제를 넘어서 두 딸을 모두 조기 유학을 보낸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조기 유학해서 교육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지 자식은 갖다 해외 유학 조기 유학 보내고 이 나라 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갑 1명에 을 100명이 사는 구조인데 갑질을 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선우하고 이준숙은 지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이것을 허용한다면 이재명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리고 또 지금 정청래가 정당 해산 원법을 갖다 개정한다는데 이것은 지랄하는 짓이에요. 지랄. 개지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독재지요. 상대방 141석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을 가지고 해산 청구권을 한다는 건 야당 없애고 다 그다음에 뭐로 없을 건데요. 이 짓거리를 누가 허용했습니까? 바로 김문수가 했어요. 왜 국민의힘당에서 한덕수를 단일화해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98%인데 그것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지가 무슨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당을 망쳐버리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뭡니까? 국민의힘당 해산시킨다잖아요. 우리 국민은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아직 하기 전부터 이 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죠. 107명의 그 국민의힘당을 전부 해산시킨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계획 안에 다 시나리오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기에 방조했다고 국민의힘당 107명에 전부 다 내란죄로 얽어서 구속시키고 이것들을 다 국민의힘당을 해산시켜버리겠다라고 이미 시나리오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독재를 막겠다 하라고 한덕수가 됐으면은 지금 이 상태는 아니겠죠. 오늘 전자신문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예요. 뭐 기도나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죠? 오늘 전자신문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강선우 이진숙 전효준 자질사퇴해라. 이것이 키포인트고 정청래가 법을 바꿔가지고 정당 해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라며 이것은 막아야죠. 이런 개지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울러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을 갖다가 국민의힘당이 가졌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어떻게 뭘 해보겠지만 지금 거대 야당의 무슨 대통령직에다가 거기에다가 2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금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독재를 밀고 가는데 국민의힘당은 지금 그대로 당하게 생겼잖아요. 왜 나는 김문수가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국회의원들 죽이고 윤석열 죽이고 이 나라를 망쳤냐, 독재로 망치냐, 이것을 대비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침대정치로 뻗들어 누워버리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힘당을 갖다가 해산까지 가는 지경까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 짓을 합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소포 MPM 뉴스예요. 윤 법원의 구속 접부심 청구 구속 부당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것이 뭐 내란이다 뭐다 한데 대통령이 미쳤다고 자기가 지금 치리하고 있는 나라를 내란 저지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헌법학자 원로들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바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야당은 민주당이 야당이 시절부터 대통령한테 내란죄로 뒤집어 씌웠어요. 저들이 31명이라는 국정내란을 저지른 놈들이 누구예요? 바로 민주당 놈들이지.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도록 유도를 시킨 놈들이 바로 민주당하고 누구 아니에요?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16일 법원에 구속 접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접부심은 구속 후 적법성이나 필요에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걸 법원에 구속하는 절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접부심 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이 김문수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사욕에 의해서 20번이나 자기는 뭐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겠다. 막기 위해서 단일화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사기를 친 거죠, 국민. 사기친 후보가 자기가 대선 후보로 되니까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뻗대면서 자기는 못한다. 이번 기호를 한덕수한테 못 준다. 한덕수가 뭐 국민의힘당에 10,000원이라도 회비를 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뻗들어댔죠. 그러니까 온 국민과 권성동이는 다 똑같이 이제 국민의힘당 망했다 그랬어요. 한덕수로 갖고는 이재명이 이길 수 없으니까. 김문수 갖고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한덕수라면은 51% 지지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한덕수로 됐을 때는 김문수 것이 거의 80%가 오는데 김문수로 단일화됐을 때는 이 한덕수 것이 김문수로 거의 한 65%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김문수 쪽으로 돼야 더 퍼센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김문수가 한덕수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한덕수는 자기가 하면 바로 개헌을 할 것이고 뭐 한미 관세를 처리하고 그다음 2년 만에 조기 대선을 치러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치러서 자기는 진검다리 역할하고 자기는 나오겠다. 나이도 77세 먹었죠. 많잖아요. 나오겠다. 그 무슨 이 노욕으로 무슨 대통령 그 이제 뭐든 다 늙어서 뭐 80 넘어갖고 대통령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같이 모셨던 대통령들이 전부 구속당하고 자살하고 다 보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만 멀쩡하지 나머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구속당해서 세고랑을 창을 받는데 뭐 좋다고 그거 대통령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대선의 대자도 말하지 마라 그랬죠. 어거지로 끌어다가 시키는데 안 나가겠다 하는데도 그 지지율은 34%인데 이재명은 40% 41%고 김문수하고 이 국민의힘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의 지지율은 전부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김문수가 뭐 5% 6% 다 그랬죠. 김문수가 자기는 대선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이 이 독재를 막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11%가 된 거예요. 김문수 한덕수 팔아먹고. 그래갖고 20번이나 그렇게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국민한테 해놓고 바로 국민의힘당 당대표 되니까 그 약속을 갖다가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뭐 국민하고
당원들한테.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지. 사기친 놈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밉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권영세라든지 뭐 김기현이나 그 당을 사랑하는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보듯 뻔한데 김문수가 저기 대통령으로 나가면은 망하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우리 국민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 저 정치 전문가들이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될 사람으로 밀려 하는데 이 6명의 후보들은 전부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한덕수한테 몰아주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 국민의힘당의 위기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 이재명이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당이 해체가 되고 이것들은 전부 내란을 다 끌어들인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에요. 전부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김문수가 당을 위해서 지가 희생할 줄 알았지요. 자기 11%를 한덕수한테 다 몰아줄 줄 알았지요. 지가 저렇게 버티면서 11% 가지고 한덕수 34%를 갖다 잡아먹기 위해서 11일 이전에는 단일화 못한다. 11일 이전에 왜 못합니까? 11일까지 모든 것이 다 돼서 프린트가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비용을 자기 개인이 물어야 돼요. 당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 했어요. 김문수가. 뭐 자기는 무슨 뭐 국민의힘당에 뭐 20억을 냈는데 한덕수는 지금까지 1원 한 장이라도 낸 적이 있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10,000원 한 장이라도 낸 적이 있느냐. 아니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뭐 어쩐다고 국민의힘당에 당회비를 냅니까. 그 말한 뱉은 말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분석하죠. 바로 그 사람 내심이니까. 이것은 지가 이재명이 이기지 못한다는 걸 벌써 알고 국민도 알고 이재명이도 아니까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제일 기뻐한 사람이 민주당하고 이재명이었어요. 이게 저건 게임이 안 된 상대가 나왔으니 좋아하죠. 오늘 정청래가 정당 해산법을 해서 뭐 헌법 뭐에다가 수정을 한 걸 뭐 법안을 내놨다는데 그 통과되는 거 기본이죠. 171석을 밀어붙이면 뭘 갖다가 저기 국민의힘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걱정을 했어요. 네 김문수가 너가 국민의힘당 해산시키고 국민의힘당 107명을 전부 내란죄로 몰고 가고 윤 대통령도 저게 난도질 당할 거란 거 우리는 알았죠. 그리고 이 나라가 독재로 법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법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고 지금 정당 해산법까지 정청래가 지금 만들고 밀고 나가고 있잖아. 이게 지금 앞으로 독재로 나가겠다는 전조 때 이 짓거리를 한데 제일 큰 원인은 80% 책임은 김문수한테 있어요. 왜 단일화 하겠다니 해놓고 단일화 안 합니까? 단일화 한다니까 그나마 12%를 준 거예요. 다른 놈들은 6, 7%. 근데 이 사람이 다 등을 돌려버리고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을 살릴 생각은 한 놈도 없었어요. 지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돌았었어는 다시 정치인 뭐 자기는 정치인 떠서 할 수 없다고 다시 그 우물물 마시려고 덤빈 놈들이. 뭐 오늘 속보에 윤 법원의 구속 적부심 청구 구속 부당이라는 MFM 뉴스에 속보가 떴네요. 저기 매일경제 2025년도 7월 9일자 기사예요. 특별 대우 요구하는 20화와 채찍으로 답하는 트럼프, 막장으로 치닫는 미일 외교.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일본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미일 동맹을 잇따른 이상징후.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미일 관세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일본을 주목하게 된 게 미국은 뭐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 이 세 나라한테다가 미국의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들도 거기에 갔다가 모든 기후 조건이라든지 매장량이라든지 만약에 환경에 오염을 시켰을 때는 수천조의 돈이 들어갈 거 위험하고 또 1년에 몇 달밖에 이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후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철수를 해버렸는데 아무도 그걸 개발할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의 안보 해관의 해구산 아래 있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을한테 이 세 나라가 여기에 개발하라. 예?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거기 개발해가지고 니들 나라로 가져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개발해서 우리나라로 가스 파이프를 해서 가져가라.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접근했다 철수해버리고 나간 데를. 그러면 저기 미국의 기업들을 시켜야지. 그런데 이 관세에다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 한국을 끼워넣는데 우리 한국은 그동안에 대통령 비상계엄이니 나라가 줄탄핵으로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고 이런 나라 국가적인 것 때문에 미국이란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이 빨리 진행되고 이 대만이 지금 우리보다 먼저 협상이 되고 우리는 뒤로 밀쳐난 상태죠. 이런 데서 일본은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자 매우 좋아한 이유가 미국의 트럼프하고 일본의 그 아베가 아주 친했어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잡아먹기를 했죠. 그래서 삼성이 그때 엄청 어려움 당하고 세계 반도체 1위가 삼성이 대만으로 뺏겨버렸죠. 그게 1위를 놓쳤죠. 많은 불이익을 줬어요. 삼성 반도체 둘이 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또 둘 다 총알이라고 칼로 다 죽이는 그런 걸 당했는데 트럼프는 다행히 하나님 믿어서 살려놓은 거죠. 그게 죽을 사람은. 일본과 미국의 밀착 수위는 한국의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양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 교과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5개월간 돌출된 사건을 모아보면 양국 외교사에 기록될 파탄적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트럼프가 친정 아버지 만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아베 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예요. 점잖던 일본이 미국 대통령 국방 외교부 장관과 예정된 만남에 노쇼를 결정하고 동맹이라는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간사기로 유명하잖아요. 아첨 떨고 간사인데 유명한데 트럼프한테 이게 안 먹혔다는 거죠. 두 나라가 금명하는 이유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특별 대우를 바라는 이시바에게 트럼프가 냉소와 조롱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하고 트럼프는 골프 친구로 아주 일본한테 많은 이득을 많이 줬어요. 우리 한국은 난도질 당했죠. 그때 당시도.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한국은 아주 도마에 난도질을 당했어요. 미국의 일본은 특별 대우가 아닌 호주머니를 더 털어도 부족할 이익 제조적 대상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우선순위에 동맹은 돈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동맹보다 미국의 이득이 우선이다 그런 거죠. 미일 관계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 워싱턴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취소 건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핵심 안보 참모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달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기존 요구인 3%보다 더 높은 3.5%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일본에 봐준 거네요. 5% 유럽 나라들 모든 나라한테는 5%라 했는데 일본은 3.5%로 3%에서 0.5% 더 올리라고 했군요. 단기 증액 목표를 2% 설정하면 노력하는 일본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일본은 단기 증액 목표를 2%로 설정하며 노력하는 일본에
일본에다가 더 무리한 걸 요구했다는 거죠. 이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콜비 차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콜비 차관이 한술 더 떠 3.5%라는 수치를 제시하자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FT는 이 사안으로 인해 7월 1일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개최할 예정이었던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뿔난 거죠. 자기가 한계는 2%인데 3% 올려놓고는 안 된다라니까 여기다가 0.5%, 3.5%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트럼프 술수죠. 미국과 일본은 불편한 관계가 거칠게 포착된 또 하나의 사건은 일본 재무상의 미국 국채 발언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2일 도쿄 TV에 출연해 미 국채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이 대미 무역협상 도구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카드로 존재한다고 수긍했습니다. 일본 세계 1위 미 국채 보유국으로 지난 2월 말 기준 1조 1,300억 달러 약 1,600조 원을 규모에 이릅니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그 협상에 트럼프 협상을 갖다 넘어간 것처럼 국채 가지고 넘어가겠다 하고 있잖아요. 가토 재무상의 발언에 글로벌 매체들은 일본이 트럼프 2기 벌이는 무역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카드로 미 국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반응으로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가토 재무상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세계는 미일 간 무역 협상이 진흙탕 싸움으로 악화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미국과 7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출구한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차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워싱턴에 만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국까지 날라온 일본 측 협상 무역협상 대표자인 아카자이 료세이 경제재생상 미국에 찾아갔는데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협상을 7차 협상을 계획해놓고 그거에 일본의 그 경제 무역 협상의 파트너를 안 만나줘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본에서 워싱턴까지 갔는데 벤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협상 대표를 약속을 해놓고 안 만나버린 거예요. 벤센트 장관과 면담을 위해 체류 일정을 하루 더 늘렸음에도 회동이 실패했다. 하루 더 기다렸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벤센트 장관은 이 의도적으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면담을 외면했을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심리 기싸움하는 거죠. 뒤이어 터진 미일 간의 파열음은 더 컸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네덜란드 해계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참석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소하니까 거기 취소해버린 거죠. 이시바 총리는 6월 20일 발표로 24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했지만 출국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이 밝힌 취소 사유는 중동 정세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취소했고 그러니까 이시바도 그냥 취소해버린 거예요. 중동 정세와 긴밀한 관계가 없는 일본이 이런 어색한 입장을 내놓는다는 건 간단히 말이 두 가지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나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의 우위로 결정되는 정상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여기에서 이시바하고 나토에 만나서 정상회담 하자 그러니까 거부당했으면 갈 필요 없잖아요. 쪽팔리죠. 이시바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 취소, 일본의 2+2 회담 취소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고 트럼프의 대일본 메시지는 저급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본의 일만 아니고 우리한테도 다가올 일이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을 상대로 버릇이 잘못 들었다 라며 상호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날은 공교롭게도 일본이 미국과 2+2 회담을 예정했던 7월 1일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협상이든 방위비 인상이든 쉽게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일본을 상대로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길들이기를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재집권한 트럼프의 꼼수를 훤히 뚫고 있는 일본 역시 트럼프 2기의 거칠고 예의 없는 태도에 정색하며 국익 수호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각과 정계 반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의 없음에 질책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일본 여야는 미국과 무역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가 14개국 동일한 언어로 일본에 편지를 보냈다고 불쾌해야 합니다.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는데 똑같은 말로 그랬다.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 트럼프가 격식을 존중하지 않고 무성의한 선언으로 모욕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도 최근 일미 간 이상 기류를 무겁게 보도했습니다. 일본계좌 신문은 최근 난기류보다는 기사의 리드 첫머리를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가장 중요한 서태평양 동맹인 일본을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경제와 안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트럼프를 상대로 이시바는 동맹이라도 할 말을 해야 한다면 잔뜩 힘을 주고 있습니다. 동맹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가까운 사람이 더 원수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만.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일본의 결기가 더 커질지 아니면 소멸할지 여부가 열려 판가름이 납니다. 참의원 절반 상원과 절반의 120명을 뽑는 투표 결과가 20일 나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면당이 과연 과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 진행 과정에서 이시바 총리가 국익 수호를 강조하는 것은 대미 저자세 외교에 피로감을 느낀 여론을 의식한 행보입니다. 부쩍 저급해진 트럼프의 임 역시 일본 여론과 표심에 영향을 줄 외부 요인입니다.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관세와 방위비 협상은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영향을 주는 벤치마크입니다. 8월 1일 추가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많죠. 똑같은 상황이 뭐 알래스카 뭐 그런 가스라인 뭐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만과 일본과 한국이 한 배를 타 있어요. 트럼프 똑같은 방위 해구산을 같이 쓰고 있는 나라한테 이 관세에다 집어넣고 흔들고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8월 1일 추가 유예된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경제 주축인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입니다. 트럼프 경제팀도 자동차 관세만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쟁 같은 협상에서 서로의 손익을 계산하며 이시바와 트럼프는 오늘 10월 한국 경주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념 촬영을 할지는 주목됩니다. 한국 경주 에이펙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만약에 또 시진핑과 우리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도 또 트럼프하고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하고 이시바하고 이재명 여러 가지 우리와도 관계가 있고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 에이펙에서 굉장히 세계 거물과 거물 경제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5년도 7월 9일자 특별대우 요구하는 이시바 채찍으로 답하는 트럼프 막장으로 치닫는 미일 외교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사라졌던 장마의 부활. 내일부터 전국에 최대 200mm 퍼붓는다. 우리는 이렇게 10년 전에 완도로 기촌한 후에 이렇게 짧은 장마로 인해서 우리는 농작물이 관정수가 있는 밭은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밭은 물 주는데 애로가 많았어요. 굉장히 가뭄 비슷한 땅이 마르고 수박이라든지 이런 고구마 심어놓은 자리가 많이 마르고 이 깨 심어놓은 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비가 쏟아지니까 정말 아주 단비가 내려서 좋은데 계속 장마가 시작된다면 우리 밭작물을 내서는 굉장히 좋죠. 이게 지난 8일 오후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실종된 차라리 장마가 계속된 게 낫지 태풍이 들어와서 무너뜨린 것보다 장마가 훨씬 농작물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량이 부족한데 관정수 같은데 장마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좀 풍부해지면은 관정수가 더 물을 많이 보유하겠죠. 실종했던 장마가 부활하면서 16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다시 거센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시간당 50mm에 이르는 야행성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차차 확장 중이고 북쪽의 건조 공기도 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6일에서 19일까지 두 세력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거 보인다. 전형적인 장마철 집중호우 패턴이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나거나 가뭄이 든 것보다 장마가 비 많이 뿌린 게 좋아요. 당시 홍수가 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뭐 산사태나 이런데. 이로 인해 중부지방과 전북에서는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 이른 강한 장마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 남쪽도 촉촉하게 비가 내려주니까 농작물에는 아주 좋아요. 남부와 충남 서해안 200mm 이상, 충청 내륙, 전북, 북서부, 강원, 중남부 내륙은 150mm 이상 누적 강수를 기록할 걸 보이고 서울 등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50에서 150mm 많은 비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 비로 인해서 추워요. 여기는 남쪽 추워서 이불을 덮어야 돼요. 이창재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야간 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저지대나 지하차로 등은 침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청두, 번개 등 및 돌풍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와 낙뢰 사고에 예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네요. 비가 대부분 그치는 20일부터는 다시 폭염의 시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일부터 다음 주 후반까지 32도에서 33도에 머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것은 아주 시원한 날씨예요. 다른 나라는 50도까지 올라가요. 폭염이. 우리나라는 35도라면 기겁을 하고 난리를 치고 엄살 부리는데 다른 나라는 48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 시간대는 전국 곳곳에 송이가 쏟아질 수 있다.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이 예보 분석가는 20일 이후 우리나라 상공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다시 전국적인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폭염보다도 장마가 이렇게 쏟아지고 좀 농작물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바짝 마른 땅이 좀 적셔주면 좋죠. 우리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뉴시스에서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한국 주둔 미군은 중견제 역할, 북은 한국이 대응 집중. 그러니까 미국은 주한미군 뭐 9배를 갖다 내라 하면서 주한미군을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에 갖다가 전쟁 훈련을 하고 연합훈련하고 일본에 일본과도 연합훈련을 하고 이런 상태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니들 남북은 둘이 같이 싸워 우리는 중국에 올인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중국과 일본 중간에 서 있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말로 트럼프는 우리 한국은 뭐 현금 인출기다. 주한미군 비용을 아무 때나 청구하면 막 준다는 거죠.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폴리티코 SCMP 미국과 유럽 인도 태평양 전략 분석은 미아시아 동맹국들의 중전제가 더 큰 역할을 압력할 것. 미중 대만 전쟁 시 1호 역할 물을 것도 맥락. 왜 여기다 한국을 안 하냐면 한국은 저기 미국과 중국의 대만 전쟁 시에 한국은 원하지 않던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같이 싸들어들합니다. 우리는 한중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해서 이 전쟁에 계속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변 국가들하고 잘 지내야 될 이유가 되죠. 또다시 희생양이 되면 안 됩니다. 소련하고 미국의 대리전을 우리의 남북이 반토막이 나면서 대리전을 치렀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집중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미 항모 아태 배치 막은 미 아시아의 역할 증대 압력 대수도. 10월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영국이 인도 태평양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걸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지난달 23일 싱가포르에 입항했으며 8개월가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고 호주, 일본, 한국 등도 들릴 예정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기본적으로 유럽은 인도 태평양과 관련이 없으며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해석했다.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 수석 연구원 리셀로테 오드가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지역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 압력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오드가드는 유럽이 아시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해서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 통제, 북극 지역의 러시아와 협동 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국과 관련 미국은 유럽,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과 방위 협력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 계획을 망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의 일부 방위 정책에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킹스 말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영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은 미국이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에 집중하고 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서 유럽의 자산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은 러시아에 집중하고 싶어하지 않고 유럽이 러시아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파르도 교수는 미국 동맹국들이 국방을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이 전쟁 발생 시 포함해 중국을 상대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중국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3월 일본이 국내 총 생산량 3%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콜비 차관은 5%로 요구사항을 높이면서 이시바 시계를 종일 화나게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미중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라고 콜비 차관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비 차관 주한미군 역할 재평가. 콜비 차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한국의 미군의 역할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한미군을 9배를 달라고 한 건 말이 안 된 소리죠. 그러니까 이점이가 어떤 부분으로서는 똑똑한 거예요. 뭐 전수 작전 한 수건 가져오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뿔났잖아요. 뭐 9배 갖다가 방위비를 올리니까 중국하고 친하고 북한하고 친해버리고 이 전쟁
그 작전 환수권을 가져와 버리면은 난 니들 필요 없어 이런 거에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에 관여가 됐고, 주한미군 주둔비는 우리 한국에는 양날이 칼이에요.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 그들이 방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국가, 오키나와 국가, 중국 국가 역도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가서 싸우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 한국이 어부지리로 끌려 들어가서 중국이 갖다 워싱턴에다 미사일 던지겠어요? 바로 주한미군 주둔 있는 한국에다 던지지. 이래서 우리는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 국가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이런 트럼프의 이런 것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인도라든지 베트남이 우리 한국의 경제를 많이 가져가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서 많은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인도라든지 베트남, 대나무 얘기를 배워야 돼요. 자기한테 유익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 친하면서 적절하게 자기 유익을 챙기잖아요. 그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한국에 주둔한 건 28,000명이 넘는 미군을 중국 봉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래드포드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일본 군대가 조약에 따라 지역 안보를 제공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는 미군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 정부와 협정을 재규정하거나 새로운 기지로 이전하는 등 현재 한국의 주둔 중인 병력을 중국과 갈등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포드는 이러한 견해는 워싱턴에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한 명의 불량 공무원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점을 아시아 동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엘리트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오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현실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미국의 최대 100억 달러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지불하기로 합의한 11억 1천만 달러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니까 9배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작전 환수권을 이재명이가 주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뿔났잖아요. 전국을 찌른 거죠. 지난주 싱크탱크 국방우선수위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지상으로 빼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주한미군 평택기지에다가 가다 미사일 던진다면 거기에 지상군이 4,500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주한미군 규모를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 형님국가로 막 모든 것을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관대로 자주국방에 힘써야 되고, 주변 국가 5천년 역사 중에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 지냈던 것처럼 우리 남북 관계도 잘 지내고, 이 주변 국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미군에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Y기업 장회장 그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인체 치명적인 카듐과 비소, 납이라든지 이런 중급속을 33만 배를 배출해서 안동댐 공기가 다 배를 뒤집고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간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은 이런 식으로 번 돈으로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의 13명의 죽음, 안재원과 고채진 씨의 죽음, 연예인들 성상납, 정신조종,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정신조종 자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에 관여돼 있어요. 이 지금 내가 20년 동안 30개의 나의 블로그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당할 뻔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냐.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의 영을 이기지 못해요. 전부 정신조종한 것이 다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안방 금고에서 Y기업의 그 실수, 그 증거를 빼기 위해서 우리 가지고 정신조종을 해서 선능력 4번 출구에 갖다 주라 하고 그걸 받아 먹고 나서는 기억을 삭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마귀 사탄의 기억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바로 기억이 나고 이것이 세상에 들통이 난 거죠. 그때는 가스라이팅이 뭐니 그런 게 없었죠. 20년 전이니까. 어, 나를 무시간 정신병자라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정신병자라고 하고 나이 39부 블록에다 다 폭발시켜버리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성가 크로스의 블로그를 찾아와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여러 참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뉴스에서 한국 주도 미군은 중견제 역할 북은 한국에 대응 집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성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마치겠습니다. 이 내 정치 코멘트나 매주 일요일날 오후 4시에 하는 어떤 간증을 엄청 집중적으로 방해를 쳐요. 오후 4시에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나의 하는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 4시에 그리고 이제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해서 병든 사람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날 와서 중보 기도와 축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일 오후 4시면은 성가크루스에 나의 어떤 간증이라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성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내겠습니다. 기도나 하러 갔어야 됐는데 괜히 쓸데없이 시간